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좀 새벽 방송 가서 약간 좀 잘 참여를 못하게 되는.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벽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 기자가 이야기 선물 보따리를 저희한테 준비하셨다고. 저 테슬라 얘기. 와, 대박. 근데 테슬라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뭐 부분 조금씩 네. 그냥 했었는데, 이번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지금까지 취재한 얘기를 이제 하나로 묶어봤어요. 네네, 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나가는 방송도 몇 군데 있는데 네. 이거 꽁꽁 숨겨놓고 내가 공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회사 방송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저를 안 불러줘서 발칙한 경제로. 제가 사실 테슬라 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흔히 똑똑한 분들이 자주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예요.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잘 만들지. 물론 지금 그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선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결국은 따라잡힐 거다. 왜냐?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잘 만드니까. 예.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한 뒤통수를 빵빵 때려줄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한번 네.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시작하자면 도요타를 제쳤죠. 그렇죠. 네, 도요타는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도요타는 굉장히 기술이 많은 회사예요.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특허 제일 많고 네네. 연료전지 특허도 제일 많고 네. 거기에 뭐 하이브리드도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렇죠. 그 일본 사람들 좀 특유의 꼼꼼함? 그거 진짜 꼬장꼬장하고 꼼꼼함으로 하시죠. 뭔가 이렇게 또 공개도 잘 안 해요. 네네. 근데 뭔가 이렇게 내놓을 때 보면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맞아요. 하는데 네. 뭐 이번에는 진짜 과감하게 뭐 CES에서 내가 도시를 만들어 버리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를 만들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네네. 인공지능, 뭐 배터리, 재생에너지 뭐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도요타조차도 시가총액에서 따라잡혔어요. 네. 근데 물론 테슬라의 주가가 정당하냐? 그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정당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400불에 팔았죠. 그 제가 월가의 투자 의견 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현재 주가 못 따라가고 있고, 이게 잘 알려진 그 일화 있잖아요. 775달러에 이미 머스크는 우리 회사 주가 비싸 이미 얘기를 했었고, 예. 하지만 실제 주가는 지금 1200달러를 넘어섰죠. 근데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775달러도 비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가 1조였고 네. 도요타는 뭐 한 수십조, 한 20몇 조, 20 몇 조라고. 23조 정도 흑자를 냈고 네네. 차 판매를 36만 대 테슬라가 팔았고 도요타는 뭐 최소 800만 대 이상은 팔았고 아우, 격차 엄청나네요. 뭐 기술도 도요타가 더 많겠죠. 그렇죠. 도요타가 뭐 쌓인 역사가 몇 개인데. 보여준 게 좀 적어서 그렇지. 네네. 도요타가 굉장히 또 폐쇄적인 회사기도 하고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네. 그러면은 무엇에 열광하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그냥 뭐 정리를, 그러니까 딱 초반에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그 자동차를 플랫폼화를 시킬 수 있었던 그러니까 IT 기기로 생각을 하시면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OS. OS. 그러니까 뭐 윈도우라든지 네.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따지면은 뭐 안드로이드나 뭐 iOS나 이런 거죠. 네네. 이게 뭐 프로그램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왜 우리가 아는 OS는 세 가지밖에 없을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뭐 또 OS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네네. 삼성도 한다면 하는 네. 회사인데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그 부분이 OS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칩셋. 네. 칩셋이라고 하면은 CPU 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삼성도 칩셋을 독자적인 걸 쓰잖아요. 네. 하지만 남들은 안 쓰죠. 네. 그리고 뭐 CPU를 우리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이거 뭐 네네.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거 왜 못 만드냐고. 그 정도로 만들기 어려워요. 네. 근데 테슬라는 독자적인 칩셋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만 쓰는 칩셋을. 네. 그럼 일단 안 그래도 진입장벽이 높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OS와 칩셋.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는 뭐 우리나라 회사들도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 네. 뭐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네. 근데 자동차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그러니까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독보적인 기술력이라기보다 그 배터리 회사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거.
배터리로. 예. 오. 그리고 이게 뭔가 최적화된 자기네 차에 최적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네. 그 뒤에 배터리에서 파생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문제라든지 ESS의 문제 그리고 5G 통신 스타링크를 중심으로 한 5G 통신의 문제 뭐 요런 류의 생태계들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세계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테슬라의 경쟁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어렵죠? 네, 네. 말이 어려워서 좀 단적으로 혹시 그럼 테슬라의 전기차와,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라고 부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테슬라의 전기 자율주행차와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 자율주행차의 극단적인 좀 단적인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단적인 차이 왜 테슬라에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딱 비교를 먼저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란 네. 모름지기 자동차 회사란 이제 기계잖아요. 네.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을 보통 우리는 OEM이라고 표현을 해요. OEM. 네. 글로벌 OEM 업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자동차 회사를 OEM 업체라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OEM 업체는 하청 업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립하는 업체. 네. 근데 사실 자동차 회사는 조립하는 업체입니다. 어, 자기가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부품 받아와서 조립하죠. 네. 뭐 1차 협력 업체, 2차 협력 업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갖고 네. 1차 업체들의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게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이잖아요. 거의 유일한 OEM 갑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얘네를 OEM이라고 부를까라고 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좋은 브레이크가 있고 네. 뭐 좋은 파워트레인이 있고 좋은 엔진이 있고 좋은 변속기가 있고 뭐 좋은 이 뭐 조향, 제동 뭐 이렇게 되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와서 최적화된 형태로 조립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뭐 네. 이런 엔진에다가 어떤 브레이크를 달 거며, 뭐 어떤 조향을 달 거며, 어떤 프론트 리어 뭐 이 모듈을 달 거며, 이런 것들을 다 정밀하게 조율을 해야 돼요. 네. 이게 기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물리적인 현상은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나머지가 막 사고가 나고, 맞아요. 이 반대쪽이 너무 좋다 그러면 여기가 사고가 나고, 뭐 이런 맞아요. 게 있잖아요. 아. 그럼 네. 엔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 힘이 엄청 세. 네. 그러면 브레이크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감당을 못하고 브레이크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내는 게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OEM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조율하는 딴 얘기긴 한데 예. 보잉에서 사고 났었잖아요. 예, 예. 737 맥스. 그게 그 문제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보잉 737 맥스라는 기종은 그 동체 있잖아요. 몸. 예. 그냥 몸은 옛날부터 써오던 몸이야. 예. 근데 그 비행기의 성능을 좋게 만들고 효율을 좋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엔진을 좋게 만들었어요. 효율 좋은 엔진, 그리고 효율이 좋으면서 성능 좋은 엔진. 근데 이 효율 좋은 엔진을 옛날 몸에다 갖다 붙이니까 몸이 뜨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거 몸이 자꾸 뜨니까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이 몸을 낮추도록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본인들은 이 효율에 맞는 엔진을 제대로 써야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수동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막아놨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효율이 좋아서 자꾸 뜨려고 하는 거를 비행기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자꾸 낮춰주는데 예. 자꾸 낮아지니까 조종사들은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이 이렇게 계속 목은 올라가고 이거를 또 낮춰주기 위해서 계속 낮추다 보니 이게 추락으로 연결됐다는 게 이제 그 많은 분석가들의 분석이거든요. 이런 거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거기서 좀 드러났었어요. 예를 들어 네. 3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건데 네네.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마에스트로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진짜 개별 음악들이 뭐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너무 잘한다고 해서 네네. 넌 바이올린 잘하니까 다 해봐. 네.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거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럼 좋은 바이올린을 냅두고 첼로가 못한다고 해서 바이올린 보고 못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좋은 첼로를 또 구해다가 네네. 또 조율을 시켜서 얘네들을 최고의 상태로 최적화시키는 그 마에스트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자동차 회사예요. 네. 그러면 이게 자동차 회사는 이제 그런 건데 자동차 회사들의 그 부품들에도 네. 전장 부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전자제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어봉을 이렇게 뭐 뒤로 갔다 R로 갔다 N으로 갔다 막 그럴 때 우리가 뒤로 이렇게 놨다고 해서 우리가 힘으로 변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위치죠, 그냥. 그러니까 스위치잖아요. 이게 네. 사실 이렇게 생겼든 네. 요새는 이렇게 다이얼로도 생기고 뭐 버튼으로도 하고. 생기고 네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이가 우리가 전자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핸들도 네. 우리가 꺾는다고 꺾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사실 핸들도 이게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되는데 네네. 어차피 전자 신호 보내는 네.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운전하는 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게 좀 더 감이 좋은 거죠. 네. 그럼 좀 더 안전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마다 다 전자 제어를 하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저희 자동차의 구조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아까 OS와 칩셋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일종의 컴퓨터라고 본다면 네. 이 컴퓨터는 그 아무 부품이나 갖다 껴도 작동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컴퓨터 조립하는 것처럼. 예, 예. 네. 거기서 뭐 외장하드를 뭐 용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500기가짜리 1테라로 바꾼다 한들 네. 어차피 뭐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쓰려고 한다. 네. 그러면은 뭐 윈도우에 있으면 워드도 쓰고 뭐 엑셀도 쓰고 파워포인트도 다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품을 모았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부품을 모아서 조율한 게 아니고 네. 이 OS와 칩셋을 중심으로 한 머리가 있고 네. 나머지 팔다리를 머리에 맞춘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은 그 기존에 있는 자동차에는 ECU라고 불리는 제어 장치가 한 200여 개가 들어가요. 네. 그럼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 바꾸면 네. 나머지 시스템들을 다 조율해 줘야 되는 일이 생겨요. 아, 다 뭔가 바꿔야 돼요. 다 뭔가 이것도 바꿔야 돼요. 200개를 다 바꿔야 돼요. 예. 어.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를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제어 머리에서 뭔가를 바꿔주면 손발 뭐 다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따로 안 해도. 예.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왜 테슬라는 이렇게 OTA라고 불리는 업데이트를 하냐? 네네. 왜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그걸 안 하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 취재를 해서 한 4달 넘게 취재를 했어요. 네네. 근데 왜 그랬냐면은 뭐 갑자기 테슬라를 차를 사 가지고 있으면 네. 테슬라 오너들이 테슬라를 좋아하는 게 갑자기 그 차 키를 이렇게 네. 누르면 차가 후진을 하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아, 원래 없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너무 좁은 공간이 있으면 네네. 차 키를 이렇게 누르니까 차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아, 미리 나는 내리고 네. 운전자는 미리 내리고 차만 후진. 예. 네. 그러면 내 차에는 분명히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네. 내가 차를 샀는데 갑자기 기능이 좋아졌네? 네. 이거는 내가 옵션을 넣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왜 좋아졌지? 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폰 기대하고. 쓰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어. 뭔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이 생긴다. 네. 그리고 아니 그 뒤로 가는 거 네. 소나타도 된다. 예. 현대차의 소나타도 그냥 키 누르면 뒤로 가요. 아, 그래요? 예, 뭐가 달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기능이라고 네네. 뭐 업데이트 돼도 좋아하냐. 야 그거 진짜 뭐 얼마 모델 3 7,500 한다 그러면은 네네. 뭐 진짜 소나타는 2,000대도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뭐 후진하는 기능 뭐 그 대단하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현대차는 왜 안 하냐? 이거 뒤로 가는 기능 다 할 수 있으면서 네. 라는 걸 취재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꼽자면은 그 뒤로 가는 기능이 조율돼 있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뒤로 갈 때 브레이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뭐 핸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게 잘 조율돼서 차가 나왔어요. 탑재가 그렇게 돼서 나왔어요. 네. 근데 그냥 있는 차에다가 그 기능을 집어넣었을 때 네.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뭔가를 바꿨을 때 이게 다른 300여 개의 제어 장치와 잘 조율이 되는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일반 자동차,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이 후진하는 기능을 하나 넣기 위해서는 차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새로 설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설계도 새로 해보고 시험도 새로 해보고 뭐 새로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IT 부서인데요. 여기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뒤로 가는 기능을 넣으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하는 쪽에서 야 그거 뒤로 했을 때 잘 쓰나? 네네. 시스템 맞나? 근데 거기서 뭐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중앙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플랫폼을 처음부터 갖고 있다면 네. 그럼 여기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업데이트 할 때 그거 다 그냥 소프트웨어 조절하면 되니까, 조율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후진 기능만 얘기해 보자고요. 예. 그럼 나는 후진 기능이 좋아서 소나타를 샀어요. 근데 이번엔 뭐 전진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이 있대요. 예. 그걸 또 사려면은 소나타 한 대 더 사야 돼. 그치. 그리고 다음 모델에 탑재돼서 나오겠죠. 다음 모델 타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소나타에서 어떤 그 자율주행에 어떤 기능이 추가됐대요. 예. 그럼 또 소나타를 한 대 더 사야 돼. 그쵸. 근데 테슬라는
한 대만 사놓으면 예. 그게 시간 지나면 다 돼. 그러니까 그게 아. 업데이트를 했을 때 어떤 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네. 차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테슬라는 예. 근데 그 차가 그 기능을 쓸 수 있느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나중에 업데이트 해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나중에 팔 수도 있죠. 네.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소프트웨어를 사세요. 뭐 그럴 이런 수도 식으로 할 수도 네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 쓰다가도 네, 내가 뭔가 유료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면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뒤로 가는 기능을 뭐 단적인 예로 들었던 건데 뒤로 가는 기능이 내가 필요해. 네, 그러면 그걸 다운받을 때 뭐 돈 내고 다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무료로 다운로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 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야, 얘는 자율주행을 나중에 하게 될 거야 라는 걸 가정하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나중에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완전 극명한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그럼 우리도 업데이트가 되는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잠깐만 우리 그 엔진을 제어하는 애는 얘고 그렇죠.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건 쟤인데 그렇죠. 좀 창문 파워 윈도우는 얘가 얘인데. 제어하는데 네. 그러면 내가 뭐 원래 이게 구닥다리 돌려서 쓰는 윈도우인데 네네. 파워 윈도우 전동 윈도우로 바꿨을 때 얘하고 맞나? 근데 그게 300개야. 새로 만드는 게 낫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스템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요 시스템에 맞춰서 그걸 구성한 거하고 예.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조율한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예를 들어 뭐 공조의 제어 장치, 예. 그리고 뭐 대시보드의 제어 장치, 뭐 그리고 엔진의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다들 좋은 부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좋은 회사 거들 골라왔을 거고. 예. 그럼 A 회사, B 회사, C 회사는 또 코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충돌을 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처음에 그걸 구축했을 때 네네. 시스템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여기 맞는 공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네, 그게 만들어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공조는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런 부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팔아주세요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시스템이 원래 없었으니까. 네네. 그러면 테슬라 차가 나오는 과정까지 그 협력업체들과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부품들을 같이 개발을 해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받고 있는 공조가 있고 이미 받고 있는 뭐 다 수많은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내가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네. 그 시스템에 맞는 부품을 걔네들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공조를 할 때 지금 내연기관 공조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네. 플랫폼화된 차에 대한 공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 공조하는 애한테 그거 하라 그랬더니 얘가 잘 못해. 네. 그럼 얘 버리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너희가 또 새로 만들어봐. 그리고 이제 이 생태계가 네. 어마어마하게 큰 생태계가 지금은 정말 큰 강점인데 네. 만약에 플랫폼화된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연구개발 영역이 좀 돈이 없다거나 네. 기술이 없다거나 하면은 얘네들이 점점 이제 하향할 텐데 그럼 얘를 버려? 살려? 네.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거를 이제 전환 비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오늘 테슬라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뭐 충분히 길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건 부품은 아니지만 영업점. 네. 자동차는 영업점이 있잖아요. 네. 현대차 영업점, 현대기아차 포함하면은 우리나라에 1000여 개의 영업점이 있어요. 네. 자동차 회사가 영업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강점이에요. 네. 언제나 가서 차를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차를 샀잖아요. 네. 그랬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영업사원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권 기자도 영업사는 못 봤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영업소에서 사기로 하고 네. 그 전화해가지고 해갖고 뭐 차 보내주고 해서 영업사장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차는 영업소를 간 적은 있어요. 네네. 영업소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영업소에 네네. 가서 차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 보고 차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그 직원들도 별로 이렇게 저한테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장에 와가지고 차를 보고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 살 차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영업장을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영업장에 가서 본다 하는데 그 영업소에서 사지도 않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지인 통해서 네네.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주나 싶어갖고 네.
좀 믿을 만한을 얻기 위해서 아는 영업사원에게 차를 산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영업소에서도 뭐 굳이 설명해 줄 것도 별로 없고 설명해 주는 거 지금 뭐 유튜브나 뭐 다 있잖아요. 잘 나오니까. 시승기가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럼 실물을 그냥 보러 오내고 네. 물건은 딴 데 가서 살 건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거 자동차 거기다 진열해 놓는 거 손해라고 자기들은. 어차피 뭐 보러만 오지 그거 사지도 않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영업점이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업점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죠. 네. 쇼룸만 몇 개 있어요. 네네. 볼 수 있는 공간. 그럼 테슬라가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굉장히 단점이죠. 영업수가 없다는 거. 네. 아니 사람들이 영업점에 가서 좀 차도 보고 소개를 받고 뭐 이러면서 사야 되는 게 기존의 판매 방식인데 네. 테슬라는 그걸 아예 영업점은 없이 직판매를 해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판매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점이 있지만 영업점에서 사지 않아요. 그러면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영업점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는 온라인 판매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못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임직원 전용 플랫폼만 있어요. 온라인. 네. 그럼 왜 온라인 판매를 못할까요? 기존에 그럼 영업상, 그러니까 기존에 함께했던 가족들이잖아요, 사실. 그쵸. 예. 수십 년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의 먹거리를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테슬라가 그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네. 딜러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하는. 네네.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온라인 판매를 한 거고. 네. 그럼 지금 보니까 분명히 온라인 판매가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의 그 딸린 식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은 자동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모레 같은 경우에 네네. 아리따움이라는 오프라인 판매 매장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온라인 판매를 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죠. 그쵸. 자기 제 살 깎아먹는 영업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가구 같은 경우도 네네. 한샘몰에 직접 가서 사는 물건하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좀 달라요. 일부러. 예. 그렇게 해서라도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그럼 온라인으로 넘어갈 때 이 나머지 그 천여 개의 영업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네. 야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애가 좀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게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몸이 가볍네요.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건데 테슬라는 자기한테 최적화된 형태의 생태계를 자기 플랫폼에 맞춰서 구축을 한 거고 네네.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이제 깔려있는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있는데 이게 전기 플랫폼으로 전환이 될 때 과연 얘네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느냐 네네. 못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자동차 회사한테는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자동차 회사에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지 못하는 이유기도 해요. 네. 저 자동차 회사가 플랫폼화 됐을 때 딸려있는 그 어마어마한 전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동차 회사한테는 오히려 약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랑 그러면 다른 자동차는 뭐가 다르길래, 그냥 생김새 말고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감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 항목으로 좀 나눴었죠. 예. 테슬라의 뭐 갖고 있는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거를 자율주행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자율주행이 되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불법이라서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불법이기도 하고 네. 뭐 자율주행 완벽하게 하는 차 어디 없잖아요. 네. 그냥 뭐 테스트 단계 네네. 아니면 상용화지만 소수의 상용화 단계 뭐 이런 정도고 네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엄연히 따지면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 보조, 주행 네네. 보조. 어.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위험하다 저거. 네네. 자율주행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율주행인 줄 알지 않냐. 이건 주행 보조. 네. 내가 운전을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라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모빌아이 같은 경우도 그 테슬라하고 초기에 협업을 할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테슬라를. 자율주행이라고 하지 마라. 주행 보조다. 네네. 너 지금 네가 자율주행이라고 함으로써 마케팅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케팅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율주행 보조가 맞아요. 이걸 자율주행을 레벨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레벨 2, 3, 4, 5 했을 때 5가 완전 자율주행, 그냥 운전석 자체가 필요 없는 네네. 그냥 그런 깡통, 그러니까 어떤 네. 공간으로서의 자율주행이고 레벨 2는 주행 보조예요. 네. 다들 뭐 사용해 보신 분은 사용해 봤겠지만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앞차 가면 따라가고 앞차 없으면 좀 더 빨리 가고 여기에 뭐 신호 위반되는 데 있으면 조금 속도 제한 있는 데 가면 좀 늦게 가고 네네. 뭐 주행 곡선이 있으면은 핸들을 알아서 좀 돌려주고 그 뒤에 라인 게 두 개 있으면 그 차선 안에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조율해주고. 네네. 하지만 그거를 믿고서 내가 자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정도 수준의 그 현대차의 HDA,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같이 그 주행을 할 때 보조를 해주는 건데 네네. 써보셨죠? 저는 제가 직접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주환 커는 또 드라이빙 머신이지. 달리는 거 좋아해서. 아, 그거 왜 써요? 야, 사람이 운전하려고 차를 타는 거지. 내가 밟아서 달려야지 왜 지가 알아서 달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고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막 이런 거죠. 그지. 야, 속도 위반이라고 속도 줄이라고? 그건 내가 판단해.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레벨을 이렇게 나눌 때 네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평가 시스템을 해보면은 내비건트 리서치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 자율주행 순위 1위는 구글의 웨이모예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2위는 포드. 포드하고 아르고하고 같이 하고 있는 쪽에 있고 3위는 그 GM의 크루즈. 거기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두. 네네. 중국의 바이두. 그리고 뭐 모비라이. 네. 그리고 현대차하고 앱티브가 또 합작을 해서 하고 있는 여기가 지금 리딩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네. 테슬라는 그래요? 그 꼴찌입니다. 정도예요? 아예 꼴찌입니다. 근데-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리딩 그룹. 테슬라는 여기. 아예 꼴찌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진 어차피 이거 보여주실 거죠? 예, 보여줄 겁니다. 예. 근데 테슬라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 황당한 건 뭐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아까 얘기했죠. 주행 보조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모나 뭐 포드나 뭐 GM이나 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 쪽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고 네. 테슬라는 그냥 주행 보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주행 보조 시스템인데 주행 보조가 잘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뭐 별거 있나?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지? 네, 뭐 그렇죠. 뒤로도 가긴 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테슬라는 그런 거예요. 주행 보조가 잘 돼요. 네. 그래갖고 앞차 내 목적지 딱 찍어 놓으면은 앞으로 가고 네. 뭐 차선 가운데 유지 잘 해주고 네. 뭐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있으면 잘 돌아가고 네. 그럼 뭘 더 해야 되지?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하고 주행 보조를 굳이 왜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테슬라는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을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 보조를 점점 잘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시키는 건데 네. 우리 완전 자율주행 아니다. 네. 이거 사람 있어야 된다. 네. 뭐 주행 보조 해가지고 네가 핸들 잡고 있어야 되고 앞차 잘 있는지 봐야 되고 안 좋은 상황 있으면 네가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네네. 이걸 네가 해야 돼. 근데 도와줄게. 근데 너무 도와준다는 거지. 네. 근데 너무 도와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자요. 자꾸 그게 사진에 찍힌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구글에다가 테슬라 오토파일럿 슬리핑 치면 그 자는 사진이 쫙 나옵니다. 주행하는데 운전자 이렇게 졸고 옆에서 막 사진 찍는 거. 이거 저 존다고 쟤. 네. 위험하다고. 네네. 그럼 현대차도 HDA가 있는데 네네. 우리는 HDA를 켜놓고 자지 않아요. 네, 안 자죠. 네. 아우 잠 안 와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은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편하긴 편해요. 네네. 진짜 그냥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거기서 진짜 핸드폰 핸드폰 보면 안 되는데. 불법이에요. 어쨌든 뒤에 과자도 좀 줄 수 있고 운전을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저는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네. 막 저는 운전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네. 막 옆차 끼어들고 앞차 쓰고 막 이런 게 네. 다 스트레스인데 그 상황들을 너무 자기가 알아서 해주니까 네. 뭐 좀 차 밀리는 데서는 뭐 가다 서다 하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다 서다 다 그렇죠. 해주고 네, 네.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졸진 않아요. 네. 뭐 좀 그렇게까지 믿지는 못하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잔다는 거는 네. 뭔가 이게 되게 레벨 2가 고도화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고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자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진짜 구글의 웨이모나 이런 애는 뭐 진짜 그러니까 테슬라는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을 시켜요. 네네. 구글은 훨씬 더 좋은 라이다 센서, 비싸지만 라이다 센서, 레이더, 카메라 다 동원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통신까지 다 동원해서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뛰어나죠. 네. 근데 라이다는 또 테슬라 라이다 왜 안 쓰냐 그러니까 비싸서 쓰기 싫어 막 이런 네네. 뭐 비싸. 테슬라가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네. 머스크는 굉장히 짠돌입니다. 맞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 그래가지고 파트너가 맨날 깨져. 네네. 처음에 모비라이랑 하다 깨지고 엔비디아랑 하다 깨지고 뭐 기술 스펙은 되게 좋은 거 달라 그러면서 돈은 안 줘. 그리고 라이다 비싸서 안 해. 우리 카메라로 할 거야. 네.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이걸 딥러닝을 고도하다 보니까 레벨 2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졸아.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웨이모 쪽에서 한 2년 전인가 뭔가 발표를 갑자기 했습니다. 레벨 2 그거 네. 오토파일럿 우리도 옛날에 했었어. 네. 2013년까지 했었는데 그거 안 하기로 했어. 네. 왠지 알아? 사람들이 졸아. 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테스트 연구원들을 앉혀놓고서 계속적으로 돌려보니까 자꾸 자는 거예요. 네. 너 자면 잘려. 네. 너 자면 너 감봉이야. 네. 너 자면 가만 안 둬. 아무리 협박을 해도 자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이야. 그냥 네네. 뭐 눈 뜨고 있겠지만 이게 거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자꾸 자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웨이모는 아 이거 사람을 둔 자율주행은 너무 위험하다. 위험하겠다. 레벨 2는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레벨 2를 접고 네. 레벨 5로 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네. 아예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테슬라는 뭐라 그러죠? 주행 보조입니다. 우린 자율주행이에요. 설명서에 써놔 이렇게. 네네. 절대 핸들 놓고 딴짓하고 하면 안 돼요. 우린 도와드리기만 하는 겁니다. 네. 자는 건 네 책임. 그러니까. 근데 웨이모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야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네네. 근데 레벨 2라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네. 철학적인 이슈였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레벨 2의 기술이 고도화되면은 사람이 졸게 되는데 네. 이게 완벽하지 않은 상황의 과도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건데 거기서 뭐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레벨 2에서 좋은데 사고도 덜 나지 아무래도. 네네. 내가 운전을 할 때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졸 수도 있고. 네. 그때 이거를 제어를 해주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그럼 뭐 사고도 낮추고 좋은 거 아니냐. 뭐 네 어차피 운전하는 건데 자율주행차 언제 올 줄 알고 이거 30년 40년 후에 자율주행차만 영원히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이런 좋은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좀 더 높일 것이냐. 그럼 레벨 2를 뭘 고도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라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와, 그러네요. 레벨 2 때문에 사람들이 존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정말 어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이렇게 깜빡 졸았는데 차가 사고를 막아줬어. 그쵸. 그러면 이건 또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예, 예. 거고. 신기하네.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 웨이모의 판단이 맞았을 것이냐. 이게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그럼 웨이모의 판단이 맞았냐? 네. 아니면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가지고 딥러닝을 시켜서 점점점 고도화. 딥러닝은 뭐 예를 들어서 신호를 잘 봐. 그 다음에 뭐 공사장을 잘 봐.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딥러닝을 해서 개발을 해서 이걸 애드온을 시켜가지고 레벨 2지만 점점 좋아지는 자율주행의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냐. 네. 뭐 그러다가 이게 너무 갔네? 너무 좋네? 그러면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간은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사람의 운전을 보조해 주는 걸 점점 고도화하는 방향을 테슬라는 선택을 한 거고 네. 웨이모는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완벽하게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만들어 버리겠다. 네네. 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에 대한 평가는 웨이모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네. 사람들의 판단은 그렇지 않죠. 인식은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최근에 구글의 웨이모가 투자를 받았어요. 한 네.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 와, 뭐 2조 원이 뭐, 그러니까 누구를? 너무 이렇게 액수가 커지니까 네. 좀 헷갈리는데, 웨이모가 2조 투자 받았으면, 야, 2조나 투자할 사람이 있다는 거 보면 인정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조 투자 받을 정도면 뭐, 그러니까요. 회사가 워낙 믿을만 하니까 그런 네.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야, 구글에서 그렇게 좋은 회사면 지가 투자하지. 왜 외부 투자를 받아? 네. 그러네요. 네. 구글이 혼자 감당하기에 뭐 이거 좀 까리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투자를 받을 때는 밸류에이션 얼마로 투자 받았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건 상장사가 아니니까. 네네. 그럼 이 회사 주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데 이 돈을 줬냐? 그러니까 네. 2조인데 네. 회사 전체를 넘기고 2조를 받았냐? 얼마예요? 아니면은 네. 회사의 뭐 지분 일부를 해갖고 2조를 받았냐 이런 차이인데 여기서 그 2018년에 네네. 그 재작년이죠. 네. 웨이모의 기업 가치는 200조 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200조 원. 네. 으로 평가를 받아서 투자를 받았어요. 네. 이번에는 60조 원. 낮아졌다는 거예요? 60조 원이 됐다고요. 200조 원이 60조 원이 됐다고요? 예. 기업 가치가 예. 상장사라고 따지면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었던 회사가 2년 만에 시가총액이 60조 원이 됐어요. 새로 투자를 유치하긴 했지만 네네.
그 지분을 훨씬 많이 가져갔고요. 주가는 확실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렇겠죠. 네. 웨이모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테슬라는 그 같은 기간 동안 뭐 몇백억, 뭐 10년, 그러니까 테슬라가 상장한 지 10년이 됐을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그게 17달러짜리가 지금 1000달러가 돼 있잖아요. 5000%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기업 가치의 변천사가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웨이모 기술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야, 저 세상 정말 와? 가능할까 저게? 네.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테슬라보다 라이다가 훨씬 더 인식률이 높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완벽한 자율주행이 될까? 구글 웨이모가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판단은 썩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네네. 이게 기대치에 차일 수도 있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좀 차 운전 잘 못하면 자기가 운전하는 거 뭐 좀 불편해. 그럼 아 그거 당신 책임입니다. 이런데 웨이모한테는 모든 걸 바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해? 아니 뭐 이거 굳이 차 속도 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왜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속도를 줄여? 뭐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웨이모한테는. 예전에 테슬라에서 사망 사고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어수룩한 밤에 그 운전자가 졸았었고 조는 차가 그냥 사람을 꽝 박아서 그 피해자가 사망했던 그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은 테슬라를 비난하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에 결국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종국의 인식은 어차피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동차 보조다 주행 보니까 보조죠. 예. 운전자 왜 졸았냐로 그쵸. 쏠렸었는데 웨이모가 만약에 그런 사고를 냈다 사업 접어야지. 가정하면 예, 사업 접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이건 뭘 잘한 거죠? 왜 인식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가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룰을 바꾸는 건데 네네. 그 룰이라는 게 예전에 웨이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의 룰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자율주행을 고도화해서 자율주행을 잘하는 게 좋은 거야 라는 룰에서 개구글의 웨이모가 1등이에요. 네. 요 게임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네. 테슬라는 그 게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야, 우린 그거 안 해. 라이더 안 써. 우리 그냥 딥러닝 해가지고 카메라만 가지고 딥러닝을 해가지고 이걸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주행 보조를 점점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게 테슬라의 게임이에요. 네. 근데 지금 게임에 대한 그 시장의 평가는 웨이모의 게임은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죠. 좀 그 불확실하다. 네네. 근데 테슬라의 게임은 이 게임이 얘기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의 게임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게임 체인저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런 그 맥락에서 일론 머스크의 성향이 항상 비슷하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로켓 얘기할 때에도 왜 굳이 페라리 로켓을 쓰냐? 그냥 뭐 한 혼다 소나타급 로켓으로만도 우린 국제 우주 정거장 갈 수 있으면 그냥 그거 쓰지. 이런 성향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하러 자율주행 5까지 우리가 다 기다려? 야, 주행 보조만 가더라도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딥러닝 해. 너무나도 그 일론 머스크는 명확한 성향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딥러닝을 이제 고도화를 시키겠다는 네. 건데 그 딥러닝을 고도화하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글이 아무리 딥러닝을 잘하지만 딥러닝이라는 건 데이터를 모아갖고 이거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방향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그 웨이모가 추구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 기반의 어떤 그런 딥러닝하고 네. 여기선 카메라를 가지고 인식하는 걸 딥러닝을 했을 때 네. 만약에 게임 체인징이 완전히 됐다라는 걸 구글이 인정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만 하게 되면은 웨이모가 이 정도로 했었으니까 이게 아까 방송하다 얘기했는데 이산이 아닌 레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 산에 올라가고 쟤는 저 산에 올라갔는데 내가 이 산에 100m 올라갔으니까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개벼. 네네. 그럼 저쪽 산에 갈 때 네. 그러면 내가 올라온 100m를 인정을 받냐는 거예요. 못 봤죠. 못 받죠. 네. 오히려 100m를 다시 내려와야 되고 돌아와야죠. 그리고 다시 100m를 또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럼 분명히 내가 저쪽 산에 있는 거 150m 간 거 봤거든요. 네. 그럼 내가 돌아와서 100m 올라와 있을 때는 얘는 이미 350m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 체인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그거를 이제 주행 보조를 하고 있고, 그걸 딥러닝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도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럼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도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테슬라는 그럼 완전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얘는 이제 주행 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네네. 봤을 때 여기에 그 테슬라에 좀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소환 기능이 있어요. 소환. 네. 그러니까 내가 딱 부르면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는 거야. 전격 키트. 제트 작전. 네. 키트, 컴온.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게 대단하게 뭐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물론 우리 같은 그런 주차장 말고 네네. 아 그렇죠. 미국 넓은데 네네. 거기서 뭐 넓게 야외 주차장이 있으면 차 빼갖고 오는 정도의 네. 어떤 그 소환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서 이제 그 소환 기능이 사실 뭐 그렇게 잘 작동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불만 사례들도 좀 나오고 너무 버벅거리더라. 그러니까 네네. 주차는 굉장히 정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그러니까 여기다 뭐 사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그거 하면은 뭐 그렇게 정밀하다고는 안 하는데 그리고 또 사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은 한적한 개인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쓰세요라고 설명서에 써 있어요. 아 되게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 놓네요. 이거는 정말 그냥 그렇게 하는 기능이지 네. 뭐 완벽하게 주차장에서 움직이고 이런 기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막 진짜 빼곡하게 있는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데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집 앞에서 나오는 그런 기능인데 그럼 그 기능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고도화가 돼서 진짜 이게 이 차가 잘 나온다. 그게 자율주행이죠. 근데 자율주행인데 무슨 자율주행이죠? 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이에요. 완전 5단계. 레벨 5단계. 네. 그러니까 내가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내 차가 있어서 불러요. 네. 근데 난 회사에 있어. 네. 내 차는 집에 집에 있는 있어. 주차장에 있어. 완전 자율주행이죠. 주차장에서 차를 빼. 네. 그 차가 나한테 올 때까지 네.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이에요. 네. 5단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딥러닝을 고도화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업데이트가 될 필요는 있겠지만 네네. 그 완전 사람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도 이미 기능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고도화될 것이냐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것을 이미 세팅을 해놓고 고도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와, 네. 그러면 여기서 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럼 야 저는 완전 자율주행인데 저걸 왜 인정을 해주냐? 라이센스는 지금 웨이모는 몇 대 받지도 못했는데 네네. 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그 사람 없는 주행을 받아주냐? 그러게요. 그래도 거기 명분을 뭐라고 만들었냐면은 스마트폰으로 부르잖아요. 네. 사람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명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뭐 참, 테슬라가 네. 만든 거기도 하고 그걸 또 인정해 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이걸 좀 기술을 고도화해야 된다는 약간 오픈 마인드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맞긴 맞잖아요. 이게 눌러가지고 그쵸, 오라 네네. 그랬고 오다가 뭐 보이면 세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으로 차를 조율하고 있지 않냐? 저거는 네네.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걸 연습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되면 테슬라는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 네네. 근데 거기서 진짜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방향에 대해서 잘 아시는 엔지니어 분이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진짜 A에서 B를 갈 때 A에서 B까지 완벽하게 가는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차량 공유 서비스에다 이용을 할 때 네. 내가 내 차를 타고 차 주차장에다 냅뒀는데 이 차를 가지고 좀 돈을 벌고 싶어. 네. 그러면 여기서 내 차를 열어놔요. 플랫폼을. 네. 그래가지고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 바로 옆에 금감원 있잖아요. 네네. 금감원 직원이 나 지금 차를 좀 렌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주차장에서 금감원까지만 가면 돼. 그렇죠. 네. 그러면 금감원 사람이 그 차를 타고 와서 금감원에 내려놓으면은 다시 주차장에다만 갖다 놓으면 돼. 네네.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로봇 택시예요. 네. 택시인데 이게 운전을 그 사람이 하겠지. 네, 목적지까지 가는 건 그 사람이 하겠죠. 예. 근데 그 단거리만 하더라도 주차장까지. 이게 카쉐어링의 기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버도 지가 하겠다, 웨이모도 지가 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 혼자 다 하겠다는 거지. 그러네요. 카쉐어링도 내가 하겠다, 전기차도 내가 하겠다. 뭐 그러니까 케이스라 그러잖아요. 네. 커넥티도 내가 하겠다, 오토노머스 내가 하겠다, 뭐 전기도 내가 하겠다, 카쉐어링도 내가 하겠다. 혼자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이 눈에 보인다는 거지. 네네. 거기에다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쟁자가 없냐? 없어 보이는데요? 경쟁자가 없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것들은 다 기술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모가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경쟁자가 존재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쟁자는 누구냐면 테슬라 이외의 자동차 회사가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있고 테슬라 이외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다 합쳐져야 경쟁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다 합쳐도 우버까지 다 합쳐도 아까 조율이 안 칩셋이나 OS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 경쟁자가 오히려 IT 업체가 될 수도 있지. 그래 애플이 만들면 잘 만들겠네요. 그러니까 애플도 그래서 이제 뛰어들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앞서가는 회사는 엔비디아예요. 네. 우리 뭐 GPU 그래픽 네네. 카드 만드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테슬라의 파트너였죠.
테슬라가 이게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걸 빠르게 연산을 해서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칩셋을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가 보니까 칩셋을 만들었으면 이걸 잘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잘 못 쓰는 거야. 테슬라가요? 아니요. 엔비디아? 다른 회사한테. 자, 예를 들어 네네. 자동차 회사한테 야, 폭스바겐하고 이제 같이 아. 협업해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칩셋 줄 테니까 딥러닝 잘해보세요. 근데 못 하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럼 우리가 칩셋만 하는 게 아니고 딥러닝까지 해서 솔루션 해서 만들어줄게. 아 패키지로? 패키지로 만들어줄게.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젠슨 왕이 나와서 발표할 때 우리는 엔드 투 엔드를 해주는 자율주행 솔루션 회사가 되겠다. 네네. 이게 트럭이 됐든 뭐 오토바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이런 것들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주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칩셋과 그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네네. 제공해주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그 진입 장벽 중에 가장 높은 게 OS하고 칩셋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게 엔비디아예요. 네. 그래갖고 보면 주가를 보면 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럼요. 네. 포드와 GM은 땅으로 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파트너로 최근에 다임러랑 손을 잡았어요. 음. 다임러랑 손을 잡았으면 야 그 자동차에서 아무나 손잡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다 된다며. 그쵸. 엔비디아가 다 잘해준다며. 네네. 그럼 여기다가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잘 만드니까 네. 이거 붙이면 되겠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다임러가 엔비디아랑 손을 잡았다는 게 오히려 자동차 회사가 백기투항을 한 걸로 보이기도 해요. 아 그러네요. 시스템을 아예 엔비디아에 의존할 게가 돼버리니까. 그쵸. 그 전에는 뭐 BMW랑 다임러가 같이 손잡고 자율주행한다 그랬을 때, 네. 야, 그러니까, 우리 예. 큰형님들이 손잡았다. 네네. 야, 우리 큰일 났다. 네. 우리 장난 아니다. 우리 큰형님들 원래 손잡고 그런 사람들 아닌데, 그러니까요. 진짜 자존심 잡고 둘이 손잡았다. 네. 그랬는데 그거 내두고 엔비디아랑 손잡은 거예요. 큰형님들끼리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쪽 반대쪽에 있는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전자업계를 모셔와서 네. 그럼 이 구상이 어떤 구상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갖고 와서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럼 거기에 맞는 그 칩셋을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을 게 예. 처럼 모양에 비춰졌다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저기 중심은 자동차 회사가 되는 예, 예. 거지만 근데 지금 테슬라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야 칩셋과 솔루션이 먼저 있어야 돼. 자동차 회사가 엔비디아에 가서 머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손, 발, 뭐 제가 다 있습니다. 제가 다 갖다 드릴게요. 진짜 백기투항처럼 그럼 보이긴 거기서 하네요. 이거 손 이게 이렇게 두 개 손가락 두 개 들어보고 하나 들어보고 이거 돼요? 그럼 옛날에 다임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비공개를 했다고. 네네. 그거는 뭐 보안이라 안 됩니다. 이제 공개해줘야 되네. 공개해줘야 되는 거야. 자동차 가지고 다 만들려면. 보여주고 네네. 그냥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돼요?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보여줘야 돼. 네네.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야. 와 이렇게 되나? 그렇게 해서 만드는 제품을 내놓는 목표가 2024년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테슬라는 노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게 현재 자동차 업계의 현실이에요. 무섭네요.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얘 있잖아요. 산에서 내려온 것까지 된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요. 다임러가 이제 다시 타고 올라가야 돼. 그 차가 올라갔던 산, 내가 어마어마하게 제일 위로 올라가 있었던 그 산에서 다임러가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해줄 길잡이인 엔비디아의 손을 잡고 같이 그 테슬라가 갔던 그 산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까지는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많이 변했네요. 변하고 있네요도 아니 변했지. 이미 변했네요. 예. 난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어쨌든 네. 그리고서 이제 그럼 이제 전환 비용 문제들이 자꾸 네네. 골치 아프게 될 거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앱티브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네네. 2조 원, 2조 원 내서 합작사를 만들었는데 현대차는 2조 원을 냈지만 앱티브는 2조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네. 기술로 줬어요. 우린 기술과 사람이 있으니까 돈은 네가 내.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보여줄 때는 뭐 2조 대 2조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현대차가 뭔가 주도권을 가진 듯이 보이지만 네. 현대차는 있는 현금을 다 밀어넣은 거고 네. 사실상의 걔네들을 사온 거예요. 앱티브를 사왔는데 네네.
다 사지도 못하고 절반만 사왔다고 보야 될 정도로 그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 의존할 수밖에 없었냐? 자동차 회사 내부에서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IT라. 그 문화 자체도 너무 다르고 네네. 생각 자체가 다르고 사상이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이거를 다 하느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낫다. 그래서 미국에다 앱티버의 합작사를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사들이 이제 시작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낸다면 그때 가서 테슬라와 반테슬라 진영이라고 할 때 그 반 쪽에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것도 가능성이. 네, 애플 대 안드로이드 진영일 때 애플은 있는데 아직 안드로이드는 없어. 네네. 요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폰이 뭐 10대밖에 안 팔린다고 한들 네네. 우린 봤잖아. 네. 애플이 생기고 나서 세계적인 스마트폰, 피처폰 회사인 노키아가 몇 년에 망했는지 그렇죠. 네. 모토로라가 몇 년 만에 망했는지 우리는 다 봤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거 갑자기 본 거인데 2018년에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우와 우리 드디어 일주일에 7,000대를 만들었어. 2018년이에요 그게? 예. 지금은 연간 50만 대. 목표죠. 작년에 36만 대를 만들어 팔았고 불과 2년 전에 7,000대예요? 일주일에 7,000대. 일주일에 7,000대? 일주일에 7,000대면 와. 야, 우와, 그랬더니 포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와, 우리 포드 7,000대 만들었어 4시간 만에. 포드 팀 화이팅. 와. 그러면서 조롱했었죠, 포드가. 하지만 지금 포드는 정크본드로 전락해 있고 이제는 뭐 테슬라는 물론 채권을 하지는 않지만 네네.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물론 뭐 그게 $1,000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럼요. 예.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분명한 내리막을 걷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분명한 오르막을 걷고 있는 건데 네. 그 방향성이 예전에는 혼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방향성을 완벽하게 정해졌다고 보이는 거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테슬라가 자금이 없어서 망한다, 뭐 일론 머스크가 입방정 떨어서 망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망하지 않을 정도의 기반을 닦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산의 측면에서 차를 만들 수 있게 됐고 그 차를 팔 수 있게 됐고 네네. 지금 뭐 작년까지는 적자였지만 흑자를 낸다라는 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보고서 투자해 줄 사람이 생겼다고 한다면 설사 그 가는 길이 험난하더라도 그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갖추게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투자 관점에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그 S&P 500 지수에 테슬라는 편입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그 S&P 500 지수에 편입되려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3개 분기 흑자 달성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흑자만 나오게 된다면 S&P 500 지수에 편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S&P 500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쭉 일렬로 나열시키잖아요. 예. 그럼 기업 가치만 봤을 땐 16위래요. 오. 만약에 그 봐봐요. S&P 500에 편입된다. 예. 그리고 16번째 기업으로 딱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적자 1조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급 막 얘기 좋아하잖아요. 예. 그럼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ETF 자금만 해도 그쵸.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패시브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 뭐 주가는 뭐 거기에서도 약간 그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신기한 기업이죠. 예. 좋아요. 이제 세 번째 네, 배터리 얘기는 앞에 얘기랑 거의 비슷한 건데 네네.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최적의 기술이 무섭다라는 거? 제일 좋은 배터리는 아니란 얘기네요. 아니죠. 결국? 제일 좋은 배터리 아니죠.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좋은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만들죠. LG화학. 그래요? LG화학이 지금 배터리 업계 세계 1등입니다. 네네. 점유율이 한 25.5%, 4분의 1을 전 세계 배터리의 4분의 1을 LG화학이 해요. 그리고 5위가 삼성 SDI, 7위가 SK 이노베이션, 셋이 합치면은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배터리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로켓 때도 그랬고 예. 자율주행 때도 그랬고 최고의 기술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최고의 기술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기술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를 보면은 원래 그 전에 1등은 뭐 파나소닉이나 CATL이 1등이었어요. 네네.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파트너고 네. CATL은 중국에서 제일 큰 맞아요. 배터리 회사잖아요.
근데 LG화학이 1등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사실 뭐 테슬라가 기여한 게 있어요. 네네. 테슬라에다가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중국에서. 네. 그럼 LG화학이 만드는 배터리는 파우치형, 이게 주머니 같이 생긴 네네. 배터리고 NCM 배터리, 그러니까 뭐 니켈, 코발트, 메탈인가? 하여튼 뭐 이거 네네. NCM 배터리라고 보통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외웠어야 되는데 네, NCM 정도라고 하시죠. NCM 배터리를 쓰는데 테슬라가 쓰는 배터리는 그냥 동그랗게 생긴 망간, 원통형. 망간. 망간. 네. 동그랗게 생긴 그냥 그 원통형 배터리. 네네. 그러니까 노트북에 보통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비웃었죠.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 7,000개를 연결해가지고 모델 S를 만들었다. 네네. 라는 게 이제 그 테슬라의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LG화학의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번으로 꼽는 게 그 에너지 밀도입니다. 얼마나 작은 부피 안에 예. 많은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느냐.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거기에 배터리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은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죠. 그리고 배터리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또 무거워지죠. 그러면 전비가 떨어지고 그 얘기는 주행 거리를 짧게 확보를 만들죠. 못해요. 네. 근데 배터리 자동차의 주행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그 덕목이에요. 일단 네. 충전하기 귀찮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온도 때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온도가 좀 낮아지면 배터리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겨울 되고 그럼 마음이 불안해져.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주행 거리가 또 그러니까 배터리의 어떤 에너지 밀도가 중요한 게 배터리는 100을 다 쓰면 안 돼요, 항상. 좀 그렇죠. 많이 네네. 지쳐요. 네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쓰면서도 멀리 가려면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는 LG화학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가 좋습니다. 근데 원통형 배터리를 계속 쓰는 테슬라는 그 원통형 배터리는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전부터 이 배터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능력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넣어서 네. 관리를 잘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에너지 파우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네. 파우치가 이제 10개를 넣는데 이걸 관리하는 거 네. 하고 근데 요거는 아직 좀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안정성이 좀 떨어져 네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그 뭐 저 ESS 같은 거 사고 불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려면 요 정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라고 했을 때 네. 거기다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배터리를 촘촘하게 꽂아 넣는 거죠. 원통형 네, 배터리를. 네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관리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잘 갖춰서 네. 요걸로 해서 불은 안 나지만 배터리를 많이 넣어서 주행 거리를 늘리는 거예요. 네네. 뭐 이런 거를 테슬라가 추구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배터리를 이제 양산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양산을 하려고 이 최고의 배터리가 안 된다고 하냐. 아니 사실 LG화학 배터리도 어마어마하게 양산을 해요. 네. 지금 뭐 수주 규모만 300조 원 규모로 수주를 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그 점유율 1등을 할 정도로 많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도대체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려고 좀 안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네네. 봤을 때 테라팩토리를 네. 만든다고 이전에 기가팩토리라 그랬잖아요. 네. 테라팩토리를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돈이 한 100조 정도 된다는 거고 거기서 테라 규모로 그 차를 만들면 거의 한 1000만 대 가까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든다? 테라팩토리. 물론 테라를 다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그 계획들을 보면은 정말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다 합쳐봐야 220만 대 팔려요, 연간. 네네. 근데 자동차 회사 1등의 폭스바겐이 한 1000만 대 판매하는데 네. 그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공장의 규모가 약 진짜 거의 1000만 대 가까운 네. 배터리 만들겠다는 거. 꼴랑 30만 대 차 파는 회사가. 네. 그럼 도대체 얘네는 몇 대를 팔려고 그러는 걸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LG화학 배터리를 쓸 경우에 또 이게 약간 독점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배터리는 자동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에요.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네.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주도권이 배터리 회사로 넘어갈 거다라는 우려도 많이 해요. 네. 그럼 거기서 테슬라의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거는 파나소닉이거든요. 네네. 그럼 파나소닉이 만들어주는 배터리를 그 배터리 셀 제일 기본 단위를 갖고 와서 그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꾸리는 게 테슬라예요. 네. 근데 여기서
파나소닉하고도 요새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보더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누구나 다 예상하는 게 파나소닉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배터리 셀도 만들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만들 때 그 규모를 거의 자동차 1000만 대를 굴릴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야 일론 머스크죠. 이젠 여러분들도 아마 감 오실걸요. 네. 그래야 일론 머스크예요. 네. 그러면 자동차 회사지만 배터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LG화학이라고 하더라도 LG화학이 배터리를 중국에서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납품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음. 그러니까 LG화학이 원통형 배터리 만들 수 있어요. 워낙 그렇죠. 옛날 기술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네. 이걸 테라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막 때려 넣는데 거기에 캡티브 시장이 자기 자동차도 그렇게 갖고 있고 네.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배터리를 꼭 자동차에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이거를 약간 이거 ESS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비를 갖추게 되면은 낮에는 해가 나니까 전기가 있는데 밤이 되면 없다. 네. 그럼 그 전기 어떻게 해야 되냐? 보관해야죠. 네. 보관을 어디다 하냐? 배터리에다 배터리, 하겠다. 그럼 거기도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배터리 누가 만드냐? 테슬라가 만들고. 테슬라가 만드는 배터리에다 전기를 만들어주는 태양광 패널 누가 만드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솔라시티. 아. 머스크가 갖고 있는 솔라시티가 만들고. 네네. 그러면 그거를 풍력에는 배터리가 안 필요할까? 태양광에는 안 필요할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단가를 떨어뜨렸을 때 네.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LG화학 가격으로 이게 게임이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좀 등골이 좀 오싹해지는 거죠. 밀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쨌든 사람들은 최대한 적은 공간에 많은 전기를 그 보관하고 싶어 할 거고 예, 예. 뭐 지금 당장이야 그 뭐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원통형 배터리로도 이 정도의 주행 거리는 나오는구나. 하지만 결국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로 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테슬라가 백기투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봤을 땐 사람들이 그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기차를 사나요?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를 사나요? 주행 거리가 긴 전기차를 사죠? 그러면은 지금 주행거리가 긴 게 모델 S나 모델 X 네. 주행거리 엄청 길어요. 네네. 그렇죠. 전비가 엄청 떨어져요. 배터리를 너무 많이 넣었거든. 네네.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효율이 되게 떨어지지. 네. 하지만 주행거리는 길어.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앞이? 배터리를 많이 넣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이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을 하는데 주행거리를 원하는 건지 에너지 밀도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의 전기차는 지금 주행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길어요. 네. 배터리를 많이 넣겠지. 네. 무거워졌겠지. 네. 효율이 떨어지겠지. 네. 하지만 주행거리는 길다는 거. 그리고 나서 배터리를 아까 이게 원통형 배터리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 가격을 막 떨어뜨리면 네네. 주행거리는 긴데 가격은 싸.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러겠죠. 야, 또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네. 사람들은 근데 주행 거리가 기니까 이건 효율이 높다고 인식하게 되잖아요. 효율을 누가 따지냐고. 주행거리가 길고 싼데? 네. 그게 가성비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와. 이쪽 진영에서도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 가격이 분명히 저렇게 때려 지으면은 가격이 떨어질 텐데. 네네. 그리고 테슬라랑 거래를 하기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단가 인하를 막 요구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은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음. 뻔히 저 원통형 배터리 가지고 가격을 낮추려는 게 보여. 네. 나도 원통형 배터리 만들 수 있어. 네.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원통형 배터리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냐? 그 누가 사지? 테슬라는 테슬라가 사지. 그렇죠. 네네. 그리고 솔라시티가 사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게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니 여기서 테슬라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LG화학이 더 뛰어나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자꾸 그 무서운 거야.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일본 업체를 밟을 때 네. 기술적으로 일본이 더 좋았어요. 네. 삼성전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서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그때 왜 우리가 망했는지에 대한 회고록들을 쓴 걸 봤더니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야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걸 왜 안 써였고 네. 삼성은 야 싼 걸로 하자. 음. 이 정도는 됐어. 싼 걸로 해. 네네. 그래가지고 적당한 기술 수준에서 양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시장을 먹었고 네. 그러면서 거기 그 일본의 그 우리 사무라이 정신 투철한 최고의 기술자들은
최고의 기술을 지향하다가 높은 비용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서 밀려서 퇴출돼 버리고 네. 그리고 그 조금 떨어지는 기술이지만 가격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확보했던 삼성전자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연구개발에 쏟아 부어서 그거보다 일본 업체들보다 더 나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양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기술이 아니지만. 예 아니요 그때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불렸던 것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한 네네. 거죠. 왜냐하면 최적의 기술로 돈을 벌었고 네. 규모 경제를 키웠고 그 돈으로 또 기술 개발을 했고 그 기술 개발로 또 돈을 벌었고 네네. 그러면서 초격차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분명히 그 LG화학의 파우치 배터리가 더 좋아요. 네. 근데 원통형 배터리를 규모의 경제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이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LG화학이 잘 되려면은 일단 자동차 회사들이 빨리 전기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 회사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LG화학의 배터리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원통형 배터리보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을 하는데 네. 중국의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과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CATL은 인산철이라고 에너지 밀도가 원통형보다도 훨씬 낮은 배터리예요. 그러면은 주행거리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한 절반밖에 안 돼요, LG화학이. 아, 그래요? 싸긴 싸요? 싸죠. 엄청 싸겠네요. 엄청 네. 싸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전기차는 대부분 인산철을 써요. 시장도 굉장히 커요. 아, 테슬라도 인산철을 쓰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잘 아,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 테슬라 네. 인산철 쓰는 거 아니야라는 좀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CATL과 손을 잡는 거를 무서워했냐면은 네. 일단 CATL 게 싸요. 네. 인산철이. 그러니까 야, 저 싼데 에너지 빌도 분명히 안 나올 텐데 네네. 라고 할 때 CATL에서 뭘 제시를 했냐면은 그 CAT 아까 NCM에서 C가 코발트인데 네네. 코발트가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해요. 네. 근데 코발트 자체의 안정성은 좋은데 코발트 가격에 대한 안정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아, 네네. 코발트는 보통 콩고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콩고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네네. 코발트가. 네. 근데 코발트 가격이 진짜 막 미친 듯이 너를 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코발트를 생산하는 그 콩고에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해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해지면은 코발트 가격이 떨어져요. 네네. 이상하죠?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코발트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네. 안정이 되면 잡아요. 안정이 되면 잡아요. 네. 수출을 잡아요. 네네. 네. 근데 예를 들어 내전 상황이 되고 그러면 서로 무기 사고 뭐 그래야 될 때 돈이 필요해서. 밀수출을 해. 네네. 그리고 나온 거 다 팔아요. 네네. 그러면 코발트 가격이 떨어져. 아, 한 명이 이겼다. 네네. 그럼 이거는 이거 우리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안정되니까 다시 가격만 올라가. 네. 그러니까 이거 코발트가 생산량, 그러니까 매장량도 좀 고민스럽고 네네. 가격도 너무 고민스러워서 코발트를 줄이는 것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 회사들의 과제예요. 네네. 그래서 하이니켈이라든지 니켈 함량을 높인다거나 뭐 이게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서 코발트를 낮추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인산철은 코발트를 안 써요. 아, 네. 그게 또 그 인산철이 LFP라고 불리는데 리튬, F가 철, P가 개이 하지 말 걸 그랬다. 아까도 그렇고. 잘라요. 근데 어쨌든 코발트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가격에 대한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코발트 또 안 써도 되는 것도 있고. 네네. 그랬을 때 에너지 밀도가 적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를 만들 때 배터리 셀이 이렇게 있으면 네. 배터리를 이렇게 묶어요. 네. 배터리 패키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키징을 이렇게 네. 묶은 다음에 네. 요걸 또 묶어서 배터리 팩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요 배터리 셀의 불안정성을 한번 감싸주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패키징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산철은 되게 안정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번 쌓아야 될 필요가 없어. 아, 포장 안 해도 돼요? 포장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CATL 한 얘기예요. 아. 그럼 포장지의 공간만큼 네. 셀을 더 집어넣으면 한 개의 패키징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 밀도는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와, 천재다. 이게 CATL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 주장이죠, 이거는. 셀투팩이라고 네네. 이거를 이제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거를 셀 자체로 팩을 채워버린다. 이게 이제 CATL이 하겠다는 거예요. 셀투팩 기술. 네네.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그 한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셀을 더 많이 밀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격을 얘기할 때 지금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킬로와트시당 한 150불 정도가 돼요. 네네. 근데 내연기관을 잡으려면 한 100불 정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길이 좀 아직 있죠. 이때 네네. 그 프라이스 패리티 이게 가격이 역전되는 네네. 이게 되면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 그 자동차에서 밟아버릴 수 있다. 네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것도 그 원통형 배터리를 써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연기관과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CATL이 얼마 얘기하냐? 얼마예요? 이미 80불. 아까 10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페리티가 100. 네. 우리 그 이하예요? 인산철이니까. 그 이하예요? 네, 와. 인산철이니까 싸니까. 네네. 우리 뭐 코발트도 안 쓰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밀도를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게 진짜냐 아니냐가 그건 그건 관건이겠지만. 관건이겠지만 가격은 이미 80불. 조금 더 무리해 볼까요? 네네. 한 60불 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러니까 야, 저 테슬라들이 네. 저거 뭐 기술 안 따지고 싼 거 쓰는 애들인데 네네. 진짜 CATL 셀투팩을 해서 네. 60불 아니라 그래 100불이라 치자. 네. 그걸로 모델 3를 만들면 어떡하지? 그럼 아, 자동차는 어떡하지? 진짜 힘들어지겠는데. 네. 지금 아직 차도 만들기가 힘든데 네. 시스템도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배터리 가격은 지금 우리는 150불인데 제가 100불? 무섭죠. 무섭네요. 그래서 CATL과 테슬라가 잡았다는 게 굉장히 이제 배터리 업계에 무서웠던 거고 물론 저런 얘기는 있어요. 중국에 들어갈 때 중국 정부가 그냥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CATL 배터리 좀 써야 된다. 네네. 그래서 손잡은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0대 50 지분을 가졌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국가 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거의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테슬라한테 풀어준 거죠. 그렇죠. 100% 그냥 테슬라 지분으로 중국에서 사업할 수 있게 중국에서 허락을 해준 거니까. 예. 물론 어떤 단서 조건은 붙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CATL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네. 전기차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많이 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중에 멋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필요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공짜로 주긴 좀 그렇고 CATL 걸 좀 써줘라 네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진짜 셀투팩 기술이 그 CATL의 발표대로 80불의 에너지 밀도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대박. 정말 골치 아픈 네네, 일이고 그렇죠. 이걸 보고 테슬라랑 손을 잡았다 그러면은 우리 전기차 만들었을 때 가격이 테슬라가 저렇게까지 낮아지면 어떡하지? 네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와. 물론 저건 있어요. 그러니까 셀투팩 기술을 뭐 LG화학이라고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우리도 그 워낙 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NCM 가지고 네네. 셀투팩 하면 네. 에너지 밀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네. 근데 여기서 고민이 NCM 기술의 그 안정성이 인산철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 에너지 밀도는 높은데 그럼 셀투팩을 할 수 있겠냐? 네. 매니징을 할 수 있겠냐? 그쵸, 그쵸.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 싶으냐면은 상품화를 누가 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원통형 배터리를 가지고 밀도를 높였을 때 원통형 배터리를 가지고 주행 거리를 늘렸을 때 전비가 떨어진다.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해요. 모델 X 정도 사이즈 차에다가 주행 거리를 늘렸더니 그러니까 차가 크잖아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고 네. 차가 무겁고 전기는 많이 쓰면서 그 효율은 되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차는 친환경 차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와요. 배터리 너무 많이 실어서. 배터리를 너무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면 석탄 발전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비중이 높으니까 네. 석탄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저렇게까지 많이 쓰는 차가 어떻게 친환경 차냐라는 비판이 나오긴 하지만 네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주행 거리야.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테슬라는 선택을 한 거죠. 에너지 밀도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그와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주행 거리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NCM 배터리를 쓰고 있는 LG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 GM의 쉐보레 볼트, 네. 볼트 EV, 네네. 볼트 EV도 굉장히 잘 만든 차입니다. 네. 그래서 볼트 EV는 단 한 번도 불이 나지 않은 차예요. 오, 되게 좋네요. 되게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연구하신 분들이 봤더니 그 배터리를 보관하고 있는 그 패키징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 안 나게 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겁고 효율이 떨어지고 주행거리가 짧게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거와 주행거리가 길다 그랬을 때 네.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차는 없어요. 그렇죠. 예. 좀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안전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 게 차니까요. 아, 그리고 누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쵸. 저희 차가 안전합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와 안전하다 누가 그래? 그렇지 않죠. 네네네. 예, 안전하죠. 네. 아유 차가 안전해야죠. 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차 뭐 있을까? 볼보 정도? 볼보, 네, 그거는 좀 특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사실 뭐 이미지죠. 이미지를 특화되어 있는 거지 네. 뭐가 안전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볼트 EV 갖고 와서 야 이건 안전한 전기차입니다 사세요. 근데 옆에서 테슬라는 저희는 주행 거리가 길어요. 테슬라가 이게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NCM 배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밀도의 특성과 그 원통형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대량 생산의 용이성과 안정성, 그리고 인산철이 갖고 있는 대량 생산과 안정성, 그리고 셀투팩, 네네.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 뭔가 상품으로 나왔을 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케팅과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선 얘기하죠. 리튬 에어, 리튬 황,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얘기하는데 나오고 나면 얘기하자고 그거는. 그러니까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네. 그럼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물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에 좋으면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안정성은 떨어져요. 네. 당연하죠. 힘이 센데 음. 뭐 힘이 세니까 그 센 힘을 억제하는 거는 약할 수밖에 없는. 네네. 요 사이에서 자동차 회사들이나 배터리 회사들은 그 산업에 최적화된 그 레벨을 정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규모를 키워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과제를 테슬라는 이미 선택을 했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규모를 일으킬지에 대한 플랜들을 이미 다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뿐만 아니라 ESS라고 불리는 재생에너지와 얽혀있는 그 그리드, 에너지망을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나라고 지금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배터리가 전기차뿐 아니라 진짜 그 우리나라의 전력 체계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고 있는 그 부분을 테슬라가 또 먹는다면 네. 이거는 지금 자동차의 문제를 넘어서 배터리 문제를 넘어서 전력 시스템의 문제로 넘어가 버린 거고 네. 뭐 오늘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여기서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여기 뭐 이게 전력 시스템이 됐을 때 또 필요한 게 통신이잖아요. 네네. 통신에는 지금 5G 통신으로 갖고 있죠. 뭐 삼성이라든지 화웨이라든지 그 5 통신, 뭐 초저지연성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용량의 엄청나게 빠른 5G 통신을 지금 깔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5G 통신의 단점이 이게 뭐 이렇게 부딪히고 거리가 짧고 뭐 그러면 거리가 짧고 뭐가 부딪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통신기기를 많이 설치를 해야 돼요. 기지국 엄청 많이 설치해야죠. 예, 그래가지고 KMW가 잘 나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 테슬라가 했던 얘기는 위성을 띄워서 네. 위성에서 바로 통신을 하겠다. 하늘에서 직각으로 쏘아 내리면은 부딪힐 곳이 별로 없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있는 정지궤도 위성으로 보내면 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하고 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되게 똑같은 위치에서 통신을 해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통신 속도가 느려요. 네. 그럼 이걸로 안 된다. 머스크는 그럼 위성을 좀 가까운 데다 띄우면 되지 않겠냐. 네네. 그럼 가까운 데 띄우면은 그 위성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서 다르죠. 이 지역을 커버하지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딱 내가 서울을 커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커버를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빨리 도망가 버리니까. 네네. 그럼 얘가 딱 빨리 도망갔을 때 딴 놈이 와서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면 얘 가면 딴 놈이 와서 채우면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딴 놈이 많아야 되잖아. 네네. 그래서 12,000개 이상의 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의 통신망을 먹어버리겠다. 그렇죠. 라는 게 스타링크 프로젝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자동차, 에너지, 통신, 네.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세상을 이게? 먹는 거죠. 뭐 하자는 거지? 이게 뻥치지 마 이러고 있었는데 네네. 뻥을 너무 많이 치니까 네네. 진짜 너무나 많은 뻥을 쳤는데 속도에 문제가 있었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이게 한 100개 중에 2개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네. 이러다 진짜 98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그 테슬라가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12,000개를 띄우겠다고 목표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0개 좀 안 되고 500개 넘게 바로 얼마 전에 또 50몇 개를 쏘아 올렸어요. 예. 그래서 500개 좀 넘게 이제 지금 지구 위에서 하고 있고 저는 근데 테슬라를 보면서 혹시 하실 이야기가 얼추 다 끝났나요? 마지막.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런 원통형 배터리만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도 약간 퀘스천이 있는데 네네. 최근에 배터리데이에서 얘기했던 건가? 배터리데이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데이를 안 열었다 코로나 네네. 때문에. 네. 여기 맥스웰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건식으로 그 전극 만드는 기술하고
그리고 이제 화이바라고 그 배터리를 고속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회사들을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무서운 게 그 원통형 배터리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무서운데 네. 예를 들어서 건식 기술을 가지고 뭐 하이바 생산 기술을 가지고 만들면은 지금보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수준의 배터리를 가지고 네.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거는 너무 또 무서운 거야. 음. 근데 아직까지 진짜 테라팩토리를 이렇게 맥스웰의 건식 기술을 활용한 배터리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갖고 맥스웰이 가진 기술을 보니까 오 이거 좋은데 이걸 가지고 진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까? 네. 진짜 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자꾸 왠지 할 것 자꾸 같은 한단 그런, 말이야. 그런 두려움. 자꾸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도 좀 더 진화된 형태의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면 어떡할까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무서운 네.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을 무섭게 그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업계에서 케이스를 다 하겠다는 거고 배터리 하겠다는 거고 통신하겠다는 거고 스마트 그리드까지 다 해버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되면 어떡하냐라는 공포가 그러니까 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는 산업계의 공포가 네. 주가에서는 $1,000 이상으로 보내버린 힘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기업이 진짜 앞으로 더 이 98개의 이것들을 다 해낼 거야? 말 거야? 이거를 사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걸 점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 죄송한데 네네. 이거 빼먹었다. 아, 말씀하세요. 네. 16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160만 킬로미터요? 예. 근데 우리가 자 타면은 10년 타면 한 20만 타면 많이 타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진짜 그 상업용으로 타는 사람들이 한 40만 킬로. 택시 아저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보통 이제 그 얼마 타시죠? 50만 킬로미터 타시나요? 이거 또 오래 타시니까 배터리 갈아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배터리 말고 그냥 일반적인 주행이 네네. 그냥 우리가 그냥 탔을 때 한 40만 킬로 타면 많이 타는 거예요. 네, 10년 타면. 네. 근데 160만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160만 킬로미터 간다면 배터리를 만든대요. 뭐 맥스웰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 한 번 주행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사용량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까 그거는 주행거리 수명. 얘기한 거고 이거는 배터리 수명. 수명. 네. 근데 160만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든대요. 테슬라가. 아, 만들 거래요. 근데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우리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예, 얘기하지 예, 말자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160만 킬로 가는 게. 아. 우리 뭐 다 타봐야 40만 킬로밖에 안 타는데 예. 이게 160만 킬로미터를 가는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은 로봇 택시가 계속 돌아다니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어. 네네. 우리는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타고 저녁에 퇴근할 때 잠깐 타고 이거 중간에 안 타잖아요. 네네. 근데 로봇 택시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160만 킬로의 배터리가 필요해요. 네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상용차, 어. 영업용 차량 이거 되게 장거리 많이 뛰잖아요. 네네. 이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배터리에 160만 킬로가 뛰는 배터리가 왜 필요하냐라고 네. 봤을 때 지금의 승용차 시장을 염두에 두고는 160만 킬로짜리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왜 개발하고 있느냐? 머스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자율주행이 다 되고 로보택시가 다 되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상용차 다 포함해서 되는 심지어 이게 잘 되면 비행기 날아다니고 네. 우주선에서 쏘고 비행기 자율주행 돌아다니고 이러려면 160만 킬로짜리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160만 킬로짜리 배터리를 만드냐? 로보택시도 하고 비행기도 하고 트럭도 하고 다 할 거라는 거야. 자식 귀엽네. 해내라. 화이팅이다, 화이팅. 내가 주주가 되어줄게. 아직 주주는 아니지. 아우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일론 머스크가 제가 예전에 이제 로켓 얘기할 때 말씀 못 드렸던 게 로켓 뭐하러 쏴? 그러니까 되게 먼 이야기 같고 하지만 뭐 그때 나름대로 이유는 다 말씀드렸어요. 위성도 쏘아 올리고 사람 우주 여행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운송이었어요. 운송. 만약에 로켓의 속도로 미국에서 도쿄까지 가면은 2시간이 안 걸립니다. 1시간 반인가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은 아니 1시간 반이면 돈 쓸만 하죠. 진짜 바쁜 돈 많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로켓도 활용이 그 정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로켓도 하는 거고 물론 위성도 쏘아 올리겠죠. 기업을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온 기업들을 보면은 최고의 기술력만 갖고 성장한 기업은 있죠. 최고의 기술은 노벨상을 받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맞아요. 애플도 그렇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들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밸류에이션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카메라는 삼성이 더 좋은데 네. 사람들은 애플 사진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서 약간 걱정될 때가 그럴 때예요. 정말 최고의 기술력 많이 갖고 있어요. 정말 좋은 기술이죠. 진짜 좋은 배터리고. 그걸로 사람들의 소비를 하지만은 않는다는 거를. 그렇죠. 테슬라나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사실 뭐 하드 그 애플 핸드폰 쓸 때 예, 예. 다음 버전 나오고 그 다음 버전 나올 때도 하드웨어 자체가 그렇게 바뀌진 않는데 예, 예. 이게 화질도 좋아지고 뭔가 기능 좋아지고 이렇게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뭐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략형 룬샷이냐 제품형 룬샷이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품형 룬샷을 그러니까 제품적 혁신을 너무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돈도 많이 들고 진짜 좋은 기술 갖고 있지만 전략형 룬샷의 어떤 변화를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테슬라가 밸류에이션 높게 받는 것도 전략적 변화를 되게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 예. 있는 고평가 받는 기업들도 투자를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좀 도모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에 대한 굉장히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5년 전 구글이 생각납니다. 5년 전 구글이 지구를 먹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비해서 구글도 정말 많은 그 기업 가치가 변화가 있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테슬라도 지구를 먹으려고 하네. 5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나중에 그러니까 한번 그게 지켜보자고요. 지금 $1,000 비싸냐 싸냐 뭐 얘기할 때 $1,000 비싸죠. 네, 비싸죠. 비싸고 네.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은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주가라는 거는 미래를 땡겨오잖아요. 네네. 뭐 지금 경기 개판인데 주가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가는 방향성을 보고서 베팅을 하는 거지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베팅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그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지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테슬라가 보여준 그림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걸 실현해내는 과정들 되게 멋있지만 네. 왜 갑자기 아마존이 자율주행 회사를 살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 머스크가 바로 댓글 달잖아요. 야, 이 따라쟁이야. 네, 이렇게 카피캣. 네. 따라쟁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게 일종의 견지구를 던지는 그쵸. 건데 그게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테슬라가 가는 방향도 맞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 것도 맞지만 진짜 현대차가 갑자기 애프티브하고 만들었던 그 자율주행차가 생각보다 꽤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자율주행차 기술과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이 잘 접목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연구하고 있는 비행기가 맞아요. 잘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 수소 관련한 인프라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 독일 정부는 자기네 나라 수소차가 없어요. 근데 수소 인프라 다 깔겠다 그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갑자기 현대차가 수소차를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팔아가지고 네.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가 진짜 그 배터리가 아니고 수소를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거고. 있는 거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어플리케이션의 강세로 현대차가 떠오를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변화를 같이 보면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이렇게 왔었다라는 정도까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발칙한 경제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